우리는 죽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달콤하다는 등 말이죠. 한편으로는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어쩌면 죽지 않을 수 있다면 죽지 않는 게 더 나은 건 아닐까요? 죽지 않고 오래 살아본 사람은 없기에 우리는 모릅니다. 자연은 필요하다면 하늘을 나는 새도, 음속 펀치를 날리는 가재도 만들어냈으면서도 죽지 않도록 진화한 생물은 왜 탄생시키지 못한 걸까요? 죽음이 그렇게 나쁘고 피하고 싶은 것이라면 왜 진화는 살아있는 생물을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사바나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바나의 유명한 라이벌인 가젤과 치타, 자연의 영원한 라이벌, 초식동물과 육식동물. 가젤이 조용히 풀을 뜯고 있는 가운데 치타가 가젤을 노립니다. 의외로 치타는 굶주림에 시달리며 사냥에 실패하는 경우가 잦고 싸움은 가젤의 승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치타만 이렇게 굶주리는 게 아닙니다. 북극곰은 사냥 성공률이 10%밖에 되지 않고 사막표범은 16%, 송골매는 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냥 성공률이 41%인 치타는 양반처럼 보일 정도죠. 왜 위대하신 자연선택택님은 치타를 가젤보다 빠르고 훨씬 강력한 포식자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붉은 여왕의 역설, 자연은 끝없는 군비 경쟁을 치르지만 결국 승자와 패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젤은 치타를 피해 더 빨라지고 치타는 그런 가젤을 잡기 위해 더더욱 빨라지면서 영영 줄어들지 않는 격차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과 달리 자연의 군비 경쟁에서는 한쪽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경쟁에 참가하는 각각의 종들이 느끼는 승리와 패배가 주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승자는 바로 가젤입니다. 가젤은 도망치는 데에 실패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맛있는 풀도, 핑크빛 미래도 모두 끝장입니다. 가장 뼈아픈 것은 새로 태어날 귀여운 아기 가젤에게 세상을 보여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죠. 잡아먹힌 가젤의 유전자는 전달되지 못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패배가 뼈아픈 쪽에는 자연 선택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가젤의 생존에 당락을 가르는 유전자들의 분포가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면 도망치는 실력이 낮은 쪽의 분포는 곧 위기를 맞게 되어 사라질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분포는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반면에 사냥에 실패한 치타는 조금 굶주리기야 하겠지만 다시 사냥에 나서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타의 사냥 성공률이나 달리기 속도가 가젤보다 월등히 빨라질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진화의 세계에서는 절박하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실패의 비용이 더욱 뼈저린 쪽이 결국엔 더 유리한 위치에 서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조연의 희생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주인공, 애니메이션에 자주 나오는 클리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일이 자연의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끼리의 수명은 60-70년 정도이지만 나이를 다 채우고 자연사하는 대신 이빨이 다 닳아 굶어 죽기도 합니다. 코알라는 실수로 나무에서 종종 낙하하는데요. 날개 편 독수리 자세를 취해 공기 저항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뼈가 놀라울 정도로 잘 재생되기 때문에 20-30m의 높이에서 낙하해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코알라도 결국은 이빨이 다 닳으면 굶어 죽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진화한 것일까요? 자연 선택의 압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집니다. 진화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자가 전달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뿐이기 때문이죠. 젊고 힘있는 개체에겐 번식 기회가 많이 있겠지만 결국 번식 전에 죽게 된다면 그 유전자는 영영 바이바이입니다. 반대로 나이 든 개체는 신체 능력은 물론 번식 능력도 상당히 악화되었을진 몰라도 이미 번식에 성공해 몇몇 자손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일단 유전자가 전달되고 나면 그 개체의 임무는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유전자풀에 남게 되는 건 늙은 개체의 유전자이죠. 번식에 성공한 개체는 일종의 유전자 저축을 한 셈이며 단지 자신과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무작위성이 가미된 유전자를 자연에 남겨두었을 뿐입니다. 실패의 비용이 아주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설명했듯 가젤이란 종을 변화시키는 건 살아남는 가젤이 아니라 죽는 가젤입니다. 이 점에 착안해서 생물학자 피터 매더워는
실패 비용이 큰 어린 개체의 생존이나 번식력을 감소시키는 유전적 돌연변이는 유전자 풀에서 빠르게 사라지겠지만, 실패 비용이 별로 크지 않은 늙은 개체에게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전적 돌연변이는 유전자 풀에 계속해서 쌓여갈 여지가 충분하며, 노화와 죽음이 종의 일생 후반기에만 나타나는 해로운 유전적 형질이 알게 모르게 축적되면서 생겨난 현상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만약 이 해로운 유전자가 단순히 해롭기만 한 것을 넘어서서 젊은 개체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어 생존력과 번식력을 높이는 유전자라면 어떨까요? 부정적인 효과는 나이 든 개체에 몰아주는 유전자이면서 생애 후반기에 노화나 죽음이 주는 비용보다 생애 초반기에 생존력과 번식력의 이점이 높은 유전자라면, 이러한 유전자는 유전자 풀에서 더욱 빠르게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쁜 꼬마 선충은 수명이 무려 2배인 DAF2 유전자 돌연변이 꼬마 선충보다 생애 초반기에 번식률이 겨우 20% 정도 높을 뿐인데도, 예쁜 꼬마 선충의 장수 유전자를 초반 러시로 유전자 풀에서 빠르게 압도할 수 있죠. 실제로 자연 속에서는 코끼리나 인간처럼 늙은 개체들이 지식과 지혜를 전달함으로써 다른 개체들의 생존력과 번식력을 간접적으로 높여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포식자에게 빠르게 잡아먹혀 죽을 확률이 높고 척박한 환경에서 사는 생물일수록 초반 러시를 위해 성장과 노화 속도가 빠른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또한 신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보단 번식이나 생존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유전자를 남기는 데 더 유리할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이 말은 신체 재생에 드는 비용이 그리 크지 않다면 늙지 않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실제로 세포의 상당 부분이 세포 재생에 용이한 줄기세포로 되어 있는 히드라라는 생물은 잘 늙지 않습니다. 게다가 히드라는 무성생식으로 자신과 똑같은 개체를 복제해낼 수 있으니 조건만 맞으면 불멸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히드라라도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면 노화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노화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은 히드라가 무성생식을 포기하고 유성생식, 즉 짝짓기를 시작할 때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선 다양한 유전자가 나타나는 동시에 환경에 맞지 않는 유전자가 제거되어야 하는데, 무성생식하는 불멸의 생물은 그러한 조건을 쉽게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히드라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선 결국 성이라는 것도 생존의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흥미로운 시사점이자 잠정적인 결론은 노화는 성관계의 부산물이라는 것, 그리고 불로불사의 동정 마법사의 전설은 전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 진화는 불완전하며 생물은 완전하긴커녕 자세히 관찰해보면 온갖 하자가 얼기설기 누더기처럼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연은 오직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에 수상생물이지만 물속에서 숨을 쉬지 못하는 고래와 같은 생물을 낳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기에 자연은 아름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생물이 완벽했다면 이 세상은 아주 단조로우며 변화하지 않는 단 하나의 생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물이 존재한다면 무생물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연이 주는 교훈은 완벽이란 없으며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기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연은 제각기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어째서 고래는 수중생물이지만 물에서 숨쉬지 못해 물에서 익사하도록 진화했을까요? 어째서 뻐꾸기에 타겟이 되는 새들은 단 한 번도 뻐꾸기를 이긴 적이 없으며 왜 숙주들은 기생생물에게 언제나 패배하는 것일까요?